안녕하세요. 한 사람에게 바친 청춘을 시원하게 날린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날이 무척 덥죠? 밖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푹푹 찌는 무더위에 누군가 팔이라도 스치기만 하면 불쾌지수가 폭발적으로 치솟게 되는 습함까지. 정말 에어컨 없던 어린 시절엔 어떻게 여름을 보냈던 건지 상상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직장에서 예민함도 그만큼 솟구치던 와중에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와 냉면을 먹다 제 지난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직장 동료가 그러더군요. 제 지난 사연도 제법 남의 속을 뻥 뚫어줄 수 있는 속 시원한 이야기 같으니 평소 제가 자주 듣던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는 건 어떻겠냐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 사연이 채택되면 자신이 퇴근하고 시원한 생맥주 한 잔 사겠다길래 평소 사연 튜브에 올라오던 이야기들만큼 제 이야기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해봅니다. 저는 1살 많은 남편과 21살 때 소개팅으로 만나 무려 8년을 연애했어요. 제 20대의 대부분을 남편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남편은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학벌도 좋았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어릴 적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집안에서 금전적인 눈치를 보며 공부하는 게 무척이나 힘들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한 번은 남편이 제게 말하더군요. 그때 남편에게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나 중학교 1학년 때 친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나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아빠가 재혼을 한 거야. 새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거지. 나보단 4살, 그러니까 내 여동생보다는 2살 어린 남동생까지 데리고 말이야. 아, 그럼 동생 2명 중에 막내 남동생은 친형제가 아니었던 거네? 어, 다 커서 생판 모르는 여자를 새엄마라고 부르려니까 고역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 거기다 식비도 2명분이 더 들어가니까 집안 사정도 더 안 좋아졌고. 새어머니는 일을 안 하셨어? 아빠 식당에 나가서 일손을 거들긴 했는데 원래 장사하던 사람이 아니니 돌아가신 우리 친엄마만큼 도움이 되지 못했겠지. 자기도 눈치가 보였는지 저녁엔 또 다른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 일을 하더라고. 집도 절도 없던 사람이 자기 자식까지 데리고 와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게 뭐 쉬웠겠어? 남편은 자기 가족의 일을 남일 말하듯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자신은 새어머니와 남동생에 대해 딱히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없다고요. 저는 남편의 군 생활 동안 고무신 생활부터 남편의 복학과 졸업, 취업과 이직의 과정까지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했습니다. 군대에서 휴가라도 나오면 학교 다니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한 돈을 남편에게 쥐어주었었어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 하고 오라며 말이죠. 남편의 취업 준비와 퇴사 후 잠시간의 백수 기간엔 거의 모든 데이트 비용을 회사원인 제가 부담을 했고요. 일전에 남편이 제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 걸 돈 때문에 집안에서 눈치 보고 싶게 하지 않았거든요. 고마워.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너 고생 안 시키고 정말 두고두고 호강시켜 줄게. 남편은 그런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회사에서 퇴사한 후 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어요. 이직에 성공한 거죠. 이후엔 저 또한 보험회사에서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상품 설명을 해주는 보험 교육 강사로 이직을 했고, 연애 8년째인 제 나이 29살에 우리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 후에 한 가지 의외였던 점이 있다면 바로 시어머니와 시동생이었어요.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 때문인지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선 그들과 친하게 지낼 일 없이 대면대면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눠보니 제 예상과는 전혀 딴판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장가를 다 갔누.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정말 고맙다. 고마워.
잘 부탁드립니다, 형수님. 우리 형 성격 엄청 무뚝뚝한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8년이나 연애를 하셨대요? 우리 형, 형수님한테 무지하게 잘해야겠는데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제 머릿속 이미지와는 다르게 저에게도 남편에게도 무척이나 살가운 분들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눈빛과 말투엔 제 남편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저는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 중 마음속에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있는 건 남편 혼자뿐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생신날 시댁에서 밤 늦게까지 다 같이 술을 한잔 한 날이 있었어요. 운전하느라 피곤하다며 일찍 자러 들어간 남편을 제외하고 저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와 시동생 이렇게 다섯이 말이죠. 우리 큰애가 너한텐 살갑게 잘하니? 네, 어머님, 그럼요. 그러니까 8년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죠. 그럼 다행이구나. 난 걔가 집에서처럼 밖에서도 무뚝뚝하게 굴고 다닐까 봐 여간 걱정이 아니었거든. 걱정은 무슨. 내가 아직도 그놈이 당신하고 영태한테 무뚝뚝하게 굴 때마다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나이도 30이 훌쩍 넘은 놈이 왜 아직도 가족끼리 낯을 가려. 함께 산 세월이 얼만데. 시아버지께선 쥐포를 뜯으며 투덜대셨습니다. 그런 시아버지의 말에 시동생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형이 저한테 좀 퉁명스러워도 전 형한테 고마워요. 엄마랑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제가 12살밖에 안 됐잖아요. 한창 눈치도 없고 시끄럽게 뛰어놀 때였는데 형이 저한테 별말 안 하고 그냥 봐줬거든요. 비록 친절하게 대해주진 않았어도요. 형수님 아시죠? 형 엄청난 공부벌레였던 거. 나중에 생각해보니 공부하는데 엄청 방해가 됐을 법도 한데 말이에요. 넌 별게 다 고맙다. 그건 그냥 남처럼 대했던 거지. 엄마가 오빠 명문대 보낸다고 학원이니 가해니 다 보내주느라 낮엔 아빠 가게에서 같이 일하고 저녁엔 동네 호프집 가서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기가 누구 덕에 대학 등록금 한 번 안 밀리고 배부르게 대학 생활한 건지도 모르고 어쩜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안 해? 새언니, 엄마가 저랑 오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세요? 웬만한 친부모도 저희 엄마만큼 우리한테 잘해주지 못하셨을걸요? 오빠도 참 너무하다 너무해. 아서라 됐다.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하지. 거기서 뭘 더 바라니? 시댁 식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의 입장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사뭇 다르더군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대면대면한 남편 대신 저라도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잘해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저희가 결혼하고 1년 뒤 시동생 또한 결혼을 했어요. 이듬해엔 시누이가 시집을 갔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동서는 저를 무척이나 잘 따랐습니다. 저는 동서와 따로 밖에서 둘이 혹은 시동생과 셋이 만남을 가질 만큼 친해졌습니다. 저야 저를 이렇게 좋게 대해주니까 고마웠지만 솔직히 두 사람이 저를 왜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는지에 대한 이유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 언젠가 동서가 제게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남편이 형님한테 무척이나 고마워하고 있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니께 솔직히 대면대면 구시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형님이 집안에 들어오실 때도 솔직히 어머니께 며느리 노릇은 안 하겠구나 싶었고 어머님은 그런 건 바라지 않으니까 아주버니만 잘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형님께서 남편에게도 그리고 어머님께도 너무 깍듯하게 잘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밖에 나가시면 큰며느리 자랑하느라 바쁘다고 남편한테 전화로 뿌듯하다는 듯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괜히 자기가 눈물이 다 났다고 하대요. 큰아들에게 바랐던 애정을 형님께 받으시는 것 같다며 말이에요. 그래서 저 결혼 전부터도 형님에게 꼭 잘해드려야지 했었어요. 제 남편이 좋아하고 감사해하는 분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제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저를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 주나 싶어서요. 이런 말을 들었으니 제가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동생 부부에게 더 마음이 쓰인 건 당연한 이치였겠죠. 그렇게 적당한 평화로움 속에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강사 일이 체질에 맞았던지 남편은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두어 번의 이직 끝에 서울의 꽤 유명한 학원에 스카웃되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30 중반의 나이가 되자 연봉이 거의 5억에 달할 정도로 대형 강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서울의 이름난 아파트 고층으로 이사를 갔고 남편의 차도 외제차로 바뀌었어요. 그 와중에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면 통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지만 저나 남편이나 꼭 아이를 원했던 건 아니었기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정작 문제는 돈을 잘 벌기 시작하자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변했다는 거예요. 장인어른 잘 지내셨어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용돈 좀 두둑이 넣었어요. 그리고 처남, 이번에 승진했다며? 축하해. 내가 선물로 차 한 대 뽑아줄게. 평소 저희 친정에 퍽 살갑게 구는 성격은 아니었던 남편은 경제적으로 넉넉해지자 저희 친정에도 잘 해드리더군요. 마음은 고마웠지만 원체 저희 친정 식구들이 남에게 과하게 받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성격이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매영, 저 마음만 받을게요. 고작해야 중소기업 대리로 승진한 건데 이렇게 비싼 차 끌고 다니기도 부담스럽고 제 벌이로 유지비 감당도 힘들어요. 대신 다음에 맛있는 거나 한번 사주세요. 남동생은 차를 사주겠다는 남편의 말에 행여 남편의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눈치를 살피며 좋게 좋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제가 듣기에도 영 언짢더라고요. 아이 처남, 사람이 참 답답하네. 남자는 말이야, 그릇이 커야 돼. 그래, 처남 말대로 중소기업 대리가 언제 돈 모아서 집 사고 차 사고 하겠어? 사람이 그림을 크게 그려야지. 내가 그 비싼 차를 선물해주면 유지비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차에 맞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라고. 안 그러면 평생 박봉 버는 중소기업 회사원 수준에 그치는 거야. 자기 수준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올리는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제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남동생 또한 남편에게 인상을 쓰고 이야기했죠. 매영, 원하지도 않던 차 선물 거절했다고 제 그릇이 어쩌네 수준이 어쩌네 소리를 들으니까 제 기분이 너무 언짢네요. 앞으로 저희 집에 이런 부담스러운 선물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안 들어도 될 소리 들으면서 원하지도 않는 용돈 선물들 저도 우리 부모님도 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날 친정 모임은 그렇게 마음 어색해진 채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자기 딴엔 제 가족이라고 잘해드린 건데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무척이나 기분이 나쁜 티를 팍팍 내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저런 태도가 친정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리조트 회원권이에요. 이번에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신다길래 아예 회원권으로 끊어왔어요. 용돈도 계좌로 넉넉히 보내드렸으니까 재밌게 놀다 오세요. 야, 김유진, 아버지 옷 사면서 네 가방도 하나 샀다. 마음에 안 들면 괜히 교환 같은 거 하지 말고 카드 줄 테니까 하나 더 사. 내 거랑 아빠 거만 있어? 엄마 건? 뭐야, 손수건? 이게 다야? 이거도 명품이거든? 더 해드리고 싶으면 영태 얘가 사드리겠지. 남편의 말에 제 얼굴이 다 빨개지더군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민망하신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리셨고요. 뭐? 영태가 지금 그럴 돈이 어딨어. 걔 지금 하던 사업 망해서 그거 빚 정리하느라 정신없는 거 몰라? 게다가 걔네 큰애도 지금 아파서 계속 병원에 있잖아. 애한테 붙어있느라 올케도 일도 못 나가고 있는데 그게 엄마 앞에서 지금 할 소리야?
그게 뭐 내 탓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누울 자리 보고 발 뻗고 자기 그릇을 알고 일을 벌리든 사업을 벌리든 했어야지. 영태 너 내 말 서운하게 생각 마라. 네 엄마한텐 네가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잘해달라는 부탁 같은 거 안 하잖아. 어머니, 제 말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그리고 그 손수건도 나름 비싼 거예요. 아니다. 서운하긴 무슨. 고맙다. 잘 쓰마. 색이 참 곱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피부치인 시아버지와 시누이에게는 아끼지 않고 돈이든 선물이든 사다 주었어요. 시어머니에겐 마지못해 아주 조그만 선물만 드리면서 말이에요. 그마저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게다가 그때 당시 시동생의 사업이 망하고 5살 난 첫째 조카가 많이 아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할 때라 사정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자신도 엄마인 시어머니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할 때라 남편 앞에서 시동생은 아무 말도 못했죠. 남편이 저럴 때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대판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드리려면 몰래나 드리던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서방님 부부랑 어머님 민망하시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내 가족한테 내 돈으로 잘해주지도 못해? 영태 걔도 나중에 지가 능력이 되면 어머니한테 잘하겠지. 난 내 가족 아닌 사람들한테 내 돈 쓰기 싫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우리 아버지 덕 보고 살았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잖아.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는데. 당신 진짜 어머니랑 영태 이야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분명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남편은 성격이 냉소적이긴 해도 못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함께 해온 시간이 있어 저는 남편을 바로잡으려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날이 갈수록 나아지긴커녕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어느 날 시댁에서 부르기에 퇴근하고 남편과 함께 가보니 시부모님과 시동생 이렇게 3사람이 짐짓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있더라고요. 시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의자에 앉으니 시아버지가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큰애야, 다름이 아니고 막내 얘 사업이 많이 어려워진 건 알지? 게다가 얘네 첫째 지훈이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얘가 오죽했으면 나한테 생전 아쉬운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던 앤데 나한테 도와줄 수 있냐고 묻더구나. 그런데 나도 식당 판 돈으로 이 집 대출금 갚고 나서 수중에 남은 돈이 없잖니.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영태는 제발 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비 된 사람으로서 자식이 이렇게 힘든데 그냥 보고만 있겠니? 미안해 형. 내가 형한테는 정말로 손 벌리고 싶지 않았는데 형, 나 딱 1억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차용증이든 뭐든 다 쓸게. 이자는 형이 달라는 대로 줄게. 형, 병원비도 없어서 자꾸만 지훈이를 퇴원시키다 보니까 얘 병이 통 낫질 않는 것 같아. 형, 내가 진짜 어떻게 해서든 형도 먼저 갚을게. 아니면 제발 우리의 병원비라도 좀 빌려줘. 이러다 우리 지훈이 정말 잘못되면 어떡해? 어? 형, 제발 부탁해. 시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이마까지 대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운지 제 눈에도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진짜? 야, 김영태. 너 나한테 뭐 돈 맡겨놨냐? 내가 왜 피땀 흘려 번 내 돈을 네 무능력 때문에 말아먹은 사업 빚 갚는 데 써야 하는데? 그리고 너 이번엔 좀 선 넘은 거 아니냐? 난 너네 엄마한테 뭐 부탁 안 하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 덕에 배 따시게 밥 잘 먹고 이 집에서 잘 자란 놈이 평생 그 빚 갚고 살지 못할 망정 우리 아버지한테 손을 벌려? 진짜 양심 좀 챙겨라, 어? 여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피는 안 섞였어도
자기 조카가 아프다는데 저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나요? 시동생과 시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렸고 저도 시아버지도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한수를 더 뜨기까지 하더군요. 어머니,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머니가 먼저 말리셔야 했던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엄마는 영태가 내 친자식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상황이 너무 딱해서 그랬다.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응? 이 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마. 그래도 네 동생인데 네 조카는 먼저 좀 낫게 하고 봐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남편은 오히려 냉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말에 시동생은 드디어 그 자리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가족이요? 누가 가족인데요? 제 가족은 예전에도 지금도 아버지랑 유진이 그리고 지금 제 아내밖에 없어요. 그렇게 어머니 아들이랑 손자 도와주고 싶으면 더 이상 우리 아버지한테 빌붙지 말고 스스로 벌어서 하세요. 아시겠어요? 이 미친 새끼가. 도저히 못 들어주겠는 남편의 말에 시동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남편의 멱살을 잡고 말았어요. 저와 시부모님 모두 난리가 났었죠. 시동생은 눈을 이글거리며 남편에게 으르렁댔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이 집에 나랑 엄마 받아준 형이랍시고 그동안 우리한테 못되게 구는 거 다 참아줬어. 너도 우리 때문에 분명 빼앗긴 게 있을 테니 받은 상처가 많아서 저럴 거라고 애써 위안하면서. 근데 이건 아니지. 우리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엄마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 이 배은망덕한 새끼야. 돈? 내가 사채 빚을 써서라도 네 그 더러운 돈은 안 받는다.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젠간 망한다고. 넌 내가 두고 볼 거야. 알았어? 누가 주기나 한대?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꼭 가진 거 없는 애들이 더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발끈하지? 그래,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나중에 내 발 밑에 와서 미안하다고 빌빌 기지나 마라. 아버지, 얘한테 돈 100만 원이라도 도와주시기만 해봐요. 저 이제 아버지한테도 아무것도 안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보, 진짜 그만 좀 해. 씩씩대던 시동생은 애먼 현관문을 한번 박차더니 돌아갔고 저는 펑펑 우는 시어머니를 안아서 달래드린 후에 남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그날 남편에게 정말 많은 정이 떨어졌어요. 제가 집에 와서 남편에게 화를 내려는데 남편은 제게 귀찮은 듯한 표정을 짓더니 곧바로 차키를 챙겨 들고 나가더군요. 아무 소리 마. 짜증나니까. 내 돈이야. 왜 다들 내 돈에 이래라 저래라야? 남편은 제가 하도 뭐라고 하자 저에게까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잠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이내 일어나 저는 시동생 네로 향했어요. 서방님, 아까 일은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 사람이 정말 요새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아니요, 됐습니다. 형은 예전부터 저랑 엄마를 남대하듯 대했어요. 그러다 돈 많이 벌고 자기가 뭐라도 좀 된다 싶으니까 본 모습이 나온 거겠죠. 형수님께 죄송하지만 저 더 이상 형 안 볼 겁니다. 눈앞에서 그 꼴을 봤는데 제가 어떻게 서방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온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동서, 계좌 좀 확인해봐. 네? 계좌요? 동서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휴대폰을 확인하곤 이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동생 또한 동서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떡 벌렸고요. 형수님, 이건 1,000만 원이에요. 남편 돈 아니고 제가 비상금으로 모아놨던 돈 전부요. 미안해요. 저도 더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제가 융통할 수 있는 전부네요. 이걸로 우선 지훈이 치료비부터 하세요. 애가 많이 아프다면서요. 시동생과 동서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망해진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죠. 그러자 두 사람이 허둥지둥 제 뒤를 쫓아오더군요. 나오지 마세요, 서방님. 동서, 들어가. 나 이만 가볼게.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돈 반드시 갚을게요. 갚지 마세요. 여유 생기면 그 돈으로 동서 화장품이나 사주세요. 동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그런지 얼굴이 말이 아니네. 형님, 아니에요. 저희가 이 돈 꼭 갚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남편 때문에 미안한 건 오히려 저인데 자꾸만 고맙다는 두 사람의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이후 시동생네는 정말 남편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저와 미리 연락해 남편과 부딪히는 일을 최대한 피하곤 했고 남편은 그런 시동생에게 보란 듯이 점점 더 시어머니를 무시했죠. 시누이는 그런 자기 오빠 꼴도 보기 싫다며 시동생 네와만 시간을 맞추곤 시댁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처음엔 남편이 주는 것들을 좋아하며 봤던 시아버지도 남편의 시어머니를 향한 태도가 도를 지나치니 남편을 나무라시곤 더 이상 어떤 지원도 받지 않으셨어요. 참, 알았어요. 받기 싫으면 마세요. 나중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괜히 딴소리 마시기예요? 남편 또한 마음이 상했는지 어느 순간 시댁의 발길을 잘 하지 않았고 저 또한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며 시댁의 발걸음이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가끔씩 시어머니와 시동생, 동서와 연락을 주고받곤 했죠. 그렇게 남편과 위태로운 부부관계를 이어나가다 보니 어느새 37살이 되었어요. 눈 깜짝할 새 40이라는 나이가 성큼 앞으로 다가온 거죠. 당시 본사에 있던 저는 전국으로 파견 교육을 다녔어요. 그때도 평소처럼 광주지사로 2박 3일간 교육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때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더라고요. 여보세요? 당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수업 중이었어. 왜? 무슨 일인데?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가 김치 몇 포기를 택배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하필 제가 집을 비웠을 때 도착을 한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 거라 남편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남편이 통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남편 학원 스케줄이야 제가 대충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론 수업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여자의 촉이라고나 할까요? 이상한 느낌이 든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그럼 지금 학원이겠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학원 맞아? 통화한다고 조용한 데 와서 받았지. 오늘따라 뭘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봐? 나 다시 들어가 봐야 돼. 끊어. 게다가 뭔가 서둘러 끊으려는 듯한 모습이 정말로 이상하더라고요. 찝찝한 마음에 다른 사람인 척 학원에 전화를 해서 남편을 찾았더니 학원 측에서 제게 한 말은 이상한 제 촉에 확신을 심어주었죠. 김 선생님 3일 동안 휴가 가셨어요. 이것 봐라 싶더군요. 그래서 전 본사에 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집에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강사 한 명만 보내줄 수 없냐고 말이죠. 스케줄상 둘째 날은 힘들고 마지막 날 한 명을 보내주겠다길래 저는 둘째 날 교육이 끝나자마자 미리 끊어둔 KTX를 타고 곧장 서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겐 말하지 않고 말이죠. 비가 세차게 내리는 그날 물이 뚝뚝 흐르는 우산을 손에 들고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떨리는 제 심장을 어찌나 부여잡았는지 모릅니다. 설마 집에 있진 않겠지?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아니겠지? 하는 마음을 애써 다잡았죠. 아무리 사이가 요즘 멀어졌어도 남편과 제가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간 순간 애써 품은 제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현관으로 들어가자마자 눈에 보인 주방에선 남편과 웬 젊은 여자가 서로를 팔짱을 끼고
희덕대고 있었습니다. 직접 구운 건지 식탁 위엔 접시에 담긴 파전과 프라이팬 채로 올려진 김치전이 놓여 있더라고요. 평소 남편이 좋아하던 막걸리병과 함께 말이죠. 비 오는 날 분위기라도 내려던 참이었는지 막걸리는 그냥 컵도 아닌 와인잔에 따라져 있더라고요.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저를 그 두 연놈도 금세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그 여자는 다행히 행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고 남편은 경악한 표정으로 더듬더듬 저를 불렀어요. 너 뭐하냐? 여보, 이건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연투브 애청자인데 사연투브님께 정말 감사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이곳에서 사연을 들으며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뭔가 도움이 될까 싶어 바람, 불륜 같은 사연을 찾아 듣다가 외도 현장은 직접 현장을 찍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때 떨리는 손으로나마 부들대며 손에 든 휴대폰 카메라 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고 들어갔었죠. 남편이 그 여자를 무릎에 앉힌 채 서로 팔짱을 끼고 음식을 먹여주던 것과 서로 여보 자기 하는 대화 내용까지 전부 다 말이에요. 아마 사연튜브가 아니었으면 이런 정보조차 잘 모르고 무작정 현장을 덮쳤다가 낭패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찍히고 있는지 모르던 남편은 벌벌 떨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일한다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강의가 가득 찼다며 저 여잔 뭔데? 그게 이 사람은 우리 학원에 새로 들어온 강사인데 내일 강의 준비 때문에 우리 집에서 회의 좀 하고 있었어. 나한테 수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다고 해서 이건 회의 끝나고 그냥 보내기 아쉬우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전 부쳐서 막걸리 한잔 하고 있었지. 직장 동료끼리 말이야. 직장 동료? 너는 멀쩡한 의자 놔두고 직장 동료끼리 서로 무릎에 앉혀주고 팔짱 끼고 음식 먹여주고 그러냐? 너네 학원에선 서로 김 선생, 박 선생 하는 게 아니라 김 여보, 박자기 하나 보지? 그리고 학원에도 어제 전화해서 다 물어봤어. 너 3일 동안 휴가 냈다며? 딱 내가 출장 가 있는 3일 동안.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같은 학원 강사면 사내 불륜이겠네. 그것도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 가르치는 네 학원에서. 남편은 이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현장을 딱 걸린 터라 할 말이 없었겠죠. 남편이 입을 꾹 다무니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몸까지 부들대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야, 내가 짓불도 없던 네 옆에서 군대 기다려주고 취업이니 죄취니 그 집 꼬릴 때 생활비 지어주고 밥 사 먹이면서 뒷바라지란 뒷바라진 다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쳐? 내가 너한테 오만정이 떨어졌어도 우리 함께한 17년이란 세월 때문에 의리로 정으로 버텼어. 네가 아무리 못 배워 처먹은 행동 짓거리 하고 다녔어도 미워도 내 남편,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네 옆에 붙어 있었다고. 그런데 네가 바람을 피워? 감히 나를 두고? 돈 좀 벌었다 이거야? 친자식도 아닌 널 뼈 빠지게 공부시키고 먹여 살린 네 엄마. 그리고 반평생 넘게 살 비비고 산 네 동생한테 쓸 돈은 아까워도 여자한테 퍼다 나를 돈은 있어? 이게 네가 말한 네 멋대로 돈 쓰는 방법이야? 그것도 내 살림으로 가득한 이 집까지 불러들여서? 감히 겁도 없이.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얘랑 뭐 했어? 아니잖아. 그냥 젖만 부쳐먹고 있었다니까? 막걸리 좀 마시고. 이게 뭐 잘못된 거야? 제가 길길이 날뛰자 남편은 이젠 오리발 내밀기로 작전을 바꾼 모양이더군요. 하찮은 남편의 모습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곤 제 휴대폰을 들고 말했죠. 그래, 끝까지 잘못 인정 안 한다 이거지? 이거 보여? 나 여기 영상 전부 녹화했거든. 이거 너희 학원에 다 뿌린다. 그래도 되지?
직장 동료랑 오붓하게 전 좀 구워 먹고 막걸리만 좀 마셨을 뿐이니까.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은 곧장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혹시 남편이 휴대폰을 빼앗을까봐 아예 영상을 제 메일과 메신저에 전송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송 완료 화면마저 보여주었죠. 남편은 그 화면을 보고 이내 울상을 지으며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알았어, 헤어질게. 어? 우리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야, 너 뭐해? 빨리 무릎 꿇고 빌어. 뭐? 오빠. 나 불러만 대지 말고 빌라고. 너 이 영상 학원에 뿌려지면 너도 나도 끝장인 거 몰라? 멍청하면 눈치라도 빨라야지. 남편은 그 상간녀를 무릎 꿇리고 자신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제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사람이 태세 전환이 얼마나 빠른지 진짜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우선 상간녀를 집에서 쫓아버렸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상간녀 또한 영상이 무섭긴 무서웠는지 쫓겨나면서도 제게 죄송하다며 싹싹 빌더라고요. 그렇게 상간녀를 쫓아내고 돌아왔는데 자세히 보니 싱크대 위쪽에 김치통이 하나 꺼내져 있더군요. 눈에 익은 김치통이었어요. 저는 설마 싶어 남편에게 물었죠. 설마 너 인연이랑 바람 피우면서 우리 외할머니가 보내준 김치로 전 부쳐 먹었냐? 제 말에 남편의 동공에 지진이 났습니다. 저는 기가 찬 표정으로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이내 아무 말도 못하던 남편에게 프라이팬에 있던 김치전을 집어들어 통째로 던져버렸죠. 아, 뜨겁냐? 뜨거워? 너 때문에 내 얼굴도 뜨겁다. 너무 열이 뻗쳐서. 됐고, 진짜 열 뻗쳐서 안 되겠다. 야, 나 내일 이 영상 너희 학원에 뿌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돈 좀 버니까 세상이 만만하지? 넌 진짜 인생의 쓴맛 좀 봐야겠다. 여보, 제발 흥분 좀 가라앉히고, 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그거 지워줄래? 어? 남편은 다음 날까지 제게 싹싹 빌어댔습니다. 하지만 전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용서하기엔 제가 받은 배신감이 너무나 컸거든요. 근데 나중엔 울기도 하고 으름장도 놓아보고 혼자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는 그놈 모습을 보는데 그냥 웃기더라고요. 여태 저런 놈을 남편이랍시고 데리고 산 제 자신이 한심해서요. 그래서 저는 그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랑 3억 내놔. 내가 더는 너랑 얼굴 맞대고 살지 못하겠고 집이랑 그 돈 주면 내가 이혼해 줄게. 이혼? 그럼 영상은? 왜? 영상 퍼져서 앞으로 그 잘난 돈 못 벌게 될까 봐 무섭냐? 학원엔 안 뿌릴게. 됐지? 내가 너 예뻐서 이거 안 뿌리는 거 아니야. 너 같은 놈도 자식이라고 충격받을 어머니 걱정도 되고 너 그렇게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끝내면 너한테 바친 내 20대 30대가 불쌍해질 것 같아서 이쯤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내 청춘값 다 내놔. 더 서글펐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놈은 이혼해 준다는 제 말에 단 한 번도 저를 붙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제 마음이 변하기 전에 모든 걸 끝내려는 듯 종이를 가져와 영상을 지우고 학원 관계자들에게 이런 방과 않겠다는 각서를 제게서 받아갔고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영상을 정말 지우는지 자기 두 눈으로 확인하는 데만 급급하더군요. 이혼은 너무 싱겁게 끝났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서 이사를 나갔어요. 동생은 제게 그걸 그냥 내버려 두냐며 당장 복수하자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차피 그놈하고 더 이상 살 생각도 없는데 괜히 소송 같은 거 엮여서 피곤하고 싶지 않아. 나 진짜 이젠 진 다 빠졌어. 차라리 현실적으로 이렇게 받고 끝나는 게 나아. 그리고 제 남동생만큼
엄청나게 화를 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에 대한 정황을 시댁에는 알려야 할 것 같아 시동생과 시누이의 부부마저 다 모인 자리에서 그간의 이야기를 전부 말씀드렸거든요. 설마 가족이 이 일을 밖에 흘리진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현관에 나설 때까지 제 뒤를 쫓아와 사과를 했어요. 좋은 분들이었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참 아쉬운 마음뿐이었죠. 그 자리에선 조용하던 시동생은 저를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결국 눌렀던 화를 참지 못하고 자동차 핸들을 마구 내려치더군요. 그 개자식, 감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수한테 그런 짓을 해? 형수님, 그걸 왜 봐줬어요, 네? 여보, 그만해. 형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형님, 어떡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 주신 것도 형님인데 전 형님께 아무런 힘도 못 되어드려서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됐어.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힘이 돼. 그동안 고마웠어, 동서, 서방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동서는 제 말에 눈물을 흘렸고 시동생은 한참을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운전만 하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집에 내려주며 종종 연락하자는 말을 남겼죠. 그렇게 조금은 찝찝하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전부 받아냈고 그렇게 남편과 저의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얼마 안 된 날이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 진동이 울리길래 화면을 봤더니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더군요. 그런데 전 남편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꽥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야! 깜짝이야. 왜? 왜 갑자기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난리야? 너 이씨, 각서 쓴 거 잊었어? 학원 관계자들한테 절대 얘기 안 하기로 하고 그 집에 돈까지 뜯어가 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쳐?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민원 말이야. 그때 일 알고 학원에 글 올릴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 어? 너 이거 내가 당장 고소할 거야. 당장 글 내리라고. 어리둥절하더군요. 저 양가 가족들 말고는 친구에게라도 남편과의 일을 그때까지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 들어보니 학원에 누군가 익명으로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을 피워 이혼당한 걸 폭로하는 글을 올렸던 모양이더군요. 와, 그거 나 아니거든? 생사람 잡지 마라. 그때 봤잖아. 나 영상까지 다 지운 거. 각서까지 쓴 마당에 내가 무슨 불이익을 보려고 그런 글을 올려? 너 진짜 인생 뭐까지 살았나 봐. 딱 봐도 네 인생 망하게 하려고 누가 글 올린 것 같은데 부디 이번 기회에 너도 제발 그 인성 좀 성형이라도 해서 뜯어 고쳤으면 좋겠다. 평소에 얼마나 주위에 적이 많았으면 누가 그걸 곳에 알아내서 글을 올리냐? 인생 똑바로 좀 사세요. 곧고 바르게 투명하게, 어? 네가 가르치는 학생들처럼. 끊어. 솔직히 고소했어요. 그리고 이후엔 궁금했죠. 도대체 누가 그때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의 학원에 민원을 넣었는지요. 그리고 제 그 궁금증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금세 해결됐어요. 민원을 넣은 사람은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던 겁니다. 네, 그 글 제가 올렸어요, 형수님. 그 새끼 그대로 두기엔 제가 너무 열받고 억울해서요. 그 한 놈 때문에 지금 몇 명이 상처를 받았는데 왜 그놈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둬야 해요? 저한테 돈 안 빌려줬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한텐 그렇다 쳐도 그놈 키우느라 고생한 우리 엄마한테 하는 짓거리가 너무 괘씸해서서 거기다 형수님한테까지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한 게 너무 열이 받아서 그놈 인생도 한번 망해봤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거예요. 어제 그놈한테 제가 직접 전화했어요. 생각해보니 괜히 형수님한테 불똥이 튈 것 같았어요. 제가 한 일이니 괜히 형수님한테 지랄하지 말고 정 고가오면 찾아오라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네요. 비겁한 놈. 무슨 일 있으면 저 부르세요.
아마 형수님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제가 가만 안 둔다고 으름장을 놔서 별일 없을 것 같긴 하지만요. 시동생과 동서에게 전해 듣기론 그 글이 올라간 후 학원이 정말 발칵 뒤집혔다고 해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학원에서는 이름값이 있던 전 남편 말고 그 상간녀만 해고를 했었다네요. 그런데 정말 인간은 끼리끼리 논다고 혼자 해고당하고 저한테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던 그 상간녀가 어지간히 억울했던지 학원의 부조리를 폭로한다며 또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학생의 학부모들까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학원 측에선 결국 전 남편까지 해고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학원 측에서 학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따로 소송을 걸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상은 정말로 더 궁금하지도 알고 싶지도 않아 더 이상 시동생과 동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문이 학원가에 너무 안 좋게 퍼져 더 이상 그 정도의 고액 연봉을 받고는 어느 학원에도 취직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말만 들었죠.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이 막을 내렸습니다. 벌써 10달가량 지난 일인데 이렇게 쭉 나열해 보니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생생하네요. 제 남동생은 아직도 전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그 쭉정이 같은 자식 원래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며 이를 갈아요. 제 부모님께선 지난 일은 더 이상 돌아보지 말고 이젠 네 앞가림만 잘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아, 그런 놈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던 게 천운이라는 말씀은 항상 덧붙이곤 하시네요. 가끔 시동생네 부부와는 만나 점심이나 저녁을 함께 하고는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존칭이 아닌 언니, 누나, 동생이라고 불러요. 시동생이 저를 형수님이라고 부를 때면 형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놈 생각이 나서 끔찍하다고 해서 말이죠. 호칭이 이렇게 정리되다 보니 한결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좋더라고요. 비록 더 이상 가족은 아니게 되었지만 말이죠. 한 번씩은 제가 밥을 사려고 해도 첫째 지윤이가 건강해진 건 다 제 덕분이라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두 사람은 아예 제게서 카드를 빼앗아 갑니다. 뭐 한두 해 보고 말 사이는 아니니 언젠간 제가 크게 한턱 낼 날이 있겠죠? 어머님은 이제 몸 좀 괜찮으세요? 네, 요샌 심신수련하신다고 아버지랑 등산도 다니시고 요가도 다니세요. 저번에 엄마가 그놈한테 연락했다가 그놈이 엄마한테 네 아들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난리법석을 피운 뒤로는 엄마도 어느 정도 포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저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간 자기가 힘들 때 부모를 찾아오겠지 하는데 참 엄만 여전히 그놈을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시동생에게 들은 전 시어머니의 소식에 이젠 존경심마저 들더군요. 저는 아직도 그놈이 몸서리 쳐지게 싫지만 적어도 전 시어머니의 엄마로서의 진실된 사랑만큼은 언젠가는 그놈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이 헛되게 사라지지 않게 말이죠.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이렇게 직장 동료와 그놈 욕도 하면서 말이죠. 17년을 지겹도록 붙어있던 그놈과 생전 처음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 처음엔 좀 허전하긴 했는데 평생 그놈을 챙기다 이제 제 한 몸만 챙기면 되니 오히려 편하고 좋더라고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직장 동료의 말처럼 제 사연이 약간의 시원함은 여러분께 안겨드렸나요? 부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불변의 진리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엔 피눈물이 난다는 것 말이죠. 다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항상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자고요. 그럼 다들 폭염, 폭우 모두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